저희가 한 5년 전에 우리 금강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여러 환경에 대한 이슈를 공부해보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도시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시까지 전달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다가 밀양에 계신 그 원자력 발전소부터 시작된 전기가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송전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밀양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내용들을 함께 강의해 주시고 밀양까지 함께 가이드해 주신 김우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에 원전 마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원전 마을의 저자가 되신 김우창 선생님을 특별히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장면을 함께 보시고 또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강청소년 문화의 집의 김선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우연찮게 마련된 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번에 원전마을이라는 책을 한 권 내셔서 저희가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시고 티타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삶의 곳곳에서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힘겹게 수고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저와는 과거에 모 기자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잠깐 했었던 인연이 있고요. 저희 금강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과거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전에 밀양에 탈핵 운동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러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 김우창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모임인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 방송에 응해주신 우리 김우창 선생님을 잠깐 소개하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우창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박사 수료생으로 현재 공부하고 있는 김우창이라고 하고요. 현재 월성 경주로 더 잘 아실 텐데, 경주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핵발전소 5기가 있어요. 그 핵발전소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연구를 제가 박사 논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일부 내용을 간추려서 거기서 9년째 싸우고 계신 주민들의 어떤 일상과 투쟁을 담은 책을 이번에 썼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전해드리려고 오늘 방문했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느닷없이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둘은 몰랐잖아요. 네. 여기 뒤에 화면에 안 나오시는 우리 문화의집 선생님 두 분이 갑작스럽게 기획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응하게 됐는데, 김우창 선생님이 사실 이런 자리를 약간 쑥스러워 하시는데 그래도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전 마을이라는 책이에요. 설명해 주셨지만 월성 원전 5개가 있는데, 월성 원전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우창 선생님께서 경주 지역 말고도 또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밀양은 제가 2014년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 밀양이라는 서울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이죠.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거의 100m 높이에 거의 수십 개, 수백 개의 송전탑이 이제 들어섰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 혹은 논과 밭 위로 송전탑이 지나가니까 여기에 설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치 과거 전태일 열사처럼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자살하신 할아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뉴스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거기에 일종의 연대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내려와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이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내 집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는지를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마을을 관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빼앗아 가면서 이런 전기를 내가 쓰고 있구나라는 일종의 죄책감과 미안함 같은 것이 들어서 밀양이라는 곳에서 1년간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의 활동가로 일을 했고요. 그 경험을 계기로 이 전기 문제, 에너지 문제 혹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어서 서울대, 당시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을 했고 그것이 결실이 되어서 이제는 송전탑과 또 연결되어 있는 핵발전소 연구를 현재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양에서 시작한 송전탑 연구가 현재는 월성이라는 핵발전소 연구로도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늘상 이제 우리 김우창 선생님을 소개할 때,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보석 같은 분이다 이런 소개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분야의 일들을 지금까지 진짜 몇 년입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꾸준히 하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저희 문화의 집에서도 과거에 밀양을 한번 갔었거든요. 우리가 환경에 대한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밀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이 어떤 경로로 도시에까지 오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밀양에 직접 방문해서 우리 우창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러한 고통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보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월성에 가셔서 월성에서 이른바 이제 생애사 연구를 하신 건데 월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월성에 아까도 잠깐 소개했는데 월성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몇 기가 있다고 보셨죠? 현재는 총 6기가 있는데 6기 중에 고리 1호기에 이어서 가장 또 오래된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가 수명이 다 돼서 지금은 가동이 중지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5기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부제가 원전 마을,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투쟁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뉴스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듣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왜 모르는 건가요? 그러한 보도들이 왜 도시에까지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질문이 제가 월성에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도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 핵발전소는 굉장히 우리나라 전력, 에너지 정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깨끗한 에너지원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실상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수원이 매년 수백억의 가량의 어떤 돈을 원전 지원금으로 그 핵발전소 인근 마을, 주민 혹은 지자체에게 계속 원전 지원금을 줘요. 일자리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그 한 번 원전이 들어선 마을은 이 원전 지원금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보통은 정말로 주민들이 좋든 싫든 원전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 원전 지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건강, 환경권 혹은 재산권을 쟁취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거의 소수 중에 소수다 보니까 저 역시 이분들은 왜 다른 대다수의 주민들처럼 왜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지원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 없어도 되니까 자신들은 계속 싸우겠다. 그 싸움을 왜 택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렇군요. 월성에 가게 됐고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대다수는 원자력 발전 때문에 얻게 되는 경제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좀 말하지 못하고 네. 또 어쩔 수 없이 경제 활동을 이어가야 하고 일종의 생존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도시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먼저 운동하는 분들은 핵발전소라고 표현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라고 표현 안 하고 그게 이제 들려지는 이미지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 이
문제에 좀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핵발전소 때문에 얻게 되는 어떤 고통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근처 최인접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최인접 마을에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도 8개월 정도를 제가 현장 연구,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구술사 연구, 이제는 저는 인류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마치 인류학자가 어떤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 어떤 섬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마을에서 사는 것처럼, 저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대체 핵발전소 최인접 마을에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최인접 마을이 사실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2020년 10월부터 현장 연구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거기에 제가 머물 집이 없어서 네. 한 3km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제가 8개월을 살았는데요. 네. 저도 물론 핵발전소를 때로는 반대하고 핵발전소 대신 이제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더 안전하고 민주적인 에너지를 지지하지만, 서울에 사는 제가 생각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네.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보통은 사고, 요즘에 계속 네. 많이 나오고 있는 체르노빌이라든지 뭐 후쿠시마 사고처럼 뭔가 이렇게 빵 터지는 거에 대한 생각만 있었는데, 제가 8개월을 살다 보니까 사고가 나지 않아도 계속 마치 전기밥솥 타면은 거기 수증기 막 빠지잖아요. 그게 네. 터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전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전도 계속 그 앞에 초고압의 고압을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계속 전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시로 뭐 액체, 기체 상태로 방사성 물질이 빠지는데, 이제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어떤 호흡을 통해서, 뭐 혹은 지하수, 물을 통해서, 혹은 음식을 통해서 계속 피폭이 되다 보니까 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혹은 일상이 된 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는 거, 마시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어떤 야채라든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데, 공기는 제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살다 보면서 계속 이것을 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계속 호흡하는 거,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때로는 너무 위험한, 너무 끔찍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기억을 잊어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걸 잊을 수밖에 없는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지금 있는 이 부분이 되게 저는 새로운데,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저희에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 발전의 어떤 가동에 따라서 어떤 기체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액체도 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체나 액체 안에는 방사능 수치가 보통 일반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거기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 예전에는 아예 공장에서도 최근에 뭐 미세먼지 이슈 일어나서 뭐 저감 장치를 네. 설치한 게 뭐 10년, 15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삼중수소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삼중수소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하지만 여전히 걸러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방사성 물질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기체, 뭐 액체 상태로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과학 논쟁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존재하지만 일종의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래서 뭐 바나나 몇 개 먹는 거, 멸치 뭐 몇 그램 먹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시는 어떤 연구자, 뭐 과학자들, 뭐 교수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사성 물질의 안전 기준치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역치가 없다, 비례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게 안전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일종의 이분들을 이주를 시켜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말처럼 지금은 이 위험성에 대한 논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는 마치 예전에 성면을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막 쓰고 슬레이트 쓰고 단열이 잘 된다는 이유로, 이제는 그게 과학적인 어떤 논쟁 혹은 그 이후에 위험 물질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선정이 돼서 이제는 거의 그것을 해체하는 것처럼, 저는 이 방사성 물질도 지금은 과학 논쟁이 있지만 결국에는 위험 물질로 사회적인, 과학적인 합의가 있을 것 같다, 혹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방사성 수치가 이제 기준치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다면 4도 괜찮고 1도 괜찮아요. 그죠? 이 사람들 논리. 네. 근데 4였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시간에 따라 뭐 소위
개인에게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치냐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거고 맞습니다. 실제로 월성 인근 주변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이 이상하게도 그 지역 외곽과는 다르게 갑상선암이라든지 또 다른 질병 그리고 아까도 사전에 좀 이야기 나눌 때 보니까 어린아이의 방사선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일반 성인 기준으로 조사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누가 봐도 근처 살면 안 좋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방사선 물질이 더 많을 것 같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마치 그거일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잘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논쟁이 있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시위를 계속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책을 살짝 이제 보면서 좀 놀란 부분이 있어요. 상여를 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상여라는 단어는 사실 저한테도 이렇게 굉장히 낯선 왜냐면은 전통적인 뭔가 장례를 할 때 썼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2014년 8월에 이주시켜달라. 이 위험한 곳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이주 대책위를 만들었는데 올해까지 횟수로 9년째 매주 월요일마다 상여 시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들은 이 원전 근처에서 핵발전소 근처에서 사는 것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날 일종의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직함 이 적힌 관과 함께 상여 위에는 월성 핵발전소 돔의 어떤 모형이 있는 것을 올려놓고 핵발전소와 자신의 어떤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월성 원전 정문에서 한 300m 되는데 거기서 일종의 걷기 시위를 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물론 한수원에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짜증스러운 매주 월요일이 되겠지만 이분들에게는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 출근 시위를 하는 거고요. 저도 매주 경주에 있을 때 했었는데 굉장히 느낌이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굉장히 슬픈 구슬픈 상여 시위를 틀어놓고 과거에는 흰색 정말 상여 소복을 입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고 이제 월성 원전 정문까지 가죠. 정문까지 2차선 도로인데요. 저희가 이제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곳은 딱 정문 앞까지고 정문을 넘어설 수도 없고 월성 원전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서 오는 길이 굉장히 마음이 좀 처참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요 한 300m 걷는 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책 안에도 계란들의 뭔가 바위치기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매주 월요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든 안 갖든 매주 월요일마다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죠.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쓰일 것 같은데 이 운동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다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지금이 횟수로 9년째 2014년 당시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72가구 한 100여 명이 월성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나리와 나산인데요. 당시 한 300가구 중에 그래도 한 5분의 1, 4분의 1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9년째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월성 원전 근처에서 사는 주민들의 생계는 사실 일종의 뭐 음식점 혹은 상가를 운영하거나 월성 원전에서 일하는 거, 뭐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 재하청 어떻게 보면 한수원과 연관이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또 그 어떤 음식점, 뭐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다 대부분의 손님은 한수원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주대책에 참여했다가 점점 그러니까 누구도 그만하라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어떤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걸 그만두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여 명 정도, 초기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로 줄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 보면은 소제목이 목구멍이 포도청 이렇게 돼 있어요. 긴 싸움을 가기에는 우리의 생존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처럼 들려지는데 좀 이렇게 전해 듣는 건데도 마음이 좀 무거워요. 9년 동안 매주 상여를 메고 운동을 하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건강에 이렇게 안 좋으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떠날 법도 한데 왜 그들은 못 떠나고 계실까요? 사실 제가 뭐 학술 대회나 다양한 자리에서 이 연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특히나 원전 주민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조차 그냥 그분들
이사 가면 되지 않아? 뭐 왜 굳이 이주 대책을 마련해 줘야 돼? 지금까지 지원금 많이 받았잖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분들도 일종의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혹은 도망치고 싶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본인들이 평생을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모았던 구입했던 뭐 집 혹은 아주 조그만하지만 뭐 논밭을 일단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이것을 팔고 이제 다른 곳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 싶어도 누구도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일종의 공시지가 혹은 원전에서부터 멀수록 당연히 거래 횟수가 크고 가까울수록 그 지난 20년, 25년 동안의 어떤 공시지가의 변동률도 네. 굉장히 낮더라고요. 원전 근처일수록 거래도 안 되고 가격 자체의 네. 변화폭이 없다 보니까 네네. 누구도 이곳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분들은 우리는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원전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걸 80% 혹은 90%라도 좋으니까 좀 사줘라. 사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나갈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일종의 서글픈 싸움인 거죠. 네. 3장에 보니까 법제화를 요구하다. 어떤 면에서는 한전이나 한수원도 법이 있어야 사실은 보상을 해주는데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모호함이 이 부분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이제 사회학 개념에서는 과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원전이 생기면서 건강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집값에 영향을 준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죠. 공시지가부터 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건강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친 게 맞는데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들으면서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법제화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네요. 네. 사장으로 넘어가 보면 보이지도 냄새나지도 않는 위험을 마주하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공시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왠지 원전 주변에 살면 나한테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인식들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 마을 주민들한테 나타났다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사장에 펼쳐지는 건가요? 네, 거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은 아까도 말했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환경 오염 물질, 공장이 배출하는 뭐 매연, 뭐 미세먼지 등은 사실은 눈에 보이고 그것이 오염된 어떤 물이 네. 뭐 까매진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이 방사성 물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냄새도 안 나고 우리의 감각으로는 그거를 느낄 수 없다는 예. 거예요. 근데 주민들에 의하면 한수원은 단 한 번도 이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주민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아도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보이지도 뭐 냄새나지도 않던 위험이 주민들이 그 위험을 조금씩 가시화 내지는 문제화하기 시작했던 거고 추정 60분을 비롯해서 뭐 방송도 네. 그렇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 주민들의 어떤 몸속에 대표적으로 삼중수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네. 뭐 소변 검사도 그렇고 지하수 검사 뭐 그리고 뭐 음식 네. 뭐 야채 뭐 채소류에 대한 검사도 했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원전에서 각각 뭐 1kg, 5kg, 뭐 15kg, 20kg 이렇게 대조군을 만들어서 직접 검사를 했는데 가까울수록 굉장히 높고 그리고 거의 100%의 확률로 네. 주민들이 피폭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4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오늘 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방송상으로는 저도 마음껏 말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연구를 누군가는 지속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데이터들이 잘 정리가 돼서 원전 근처에 사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생애가 좀 좋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 나라가 원래 지진에 굉장히 안전한 지대라고들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이죠. 여기도 보면은 날짜가 나와 있는데 그때 지진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뭔가 지진에서 항상 안전한 그렇죠. 그리고 한수원도 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굉장히 단단한 곳에 핵발전소를 설치했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불과 6년이 채 안 되죠. 2016년도 5.8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월성원전에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 지진을 별로 경험하지 못한 저희들은 지진이 나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공터 내지는 넓은 곳으로 피하라라는 일종의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근데 핵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지진이 났을 때 운동장이라든지 대피소로 가야 되는데 이 지진 때문에 원전이 지금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모르다 보니까 네.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나가는 순간 혹시 획폭될까봐 그 밤에 근데 한수원이나 지자체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밤새 전전긍긍했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고요. 저희 나라가 지진에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수원도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더 혼란스럽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진만이 아니고요. 뭐 지금 엊그제 그 울진에도 큰 산불이 나서 그쵸. 산불이 바람이 굉장히 건조하고 바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울진 핵발전소 근처까지 네. 뭐 갔다라는 뭐 다행히 네.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뭐 해수면 상승, 뭐 산불, 네. 지진까지 어떻게 보면은 원전을 지속적으로 이게 가동해도 되는가? 네.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5장에 쭉 이런 얘기 나오다가 절망과 불안 속에 작은 희망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 내용 좀 궁금해요. 현재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시에 이 2016년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그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이 이주대책위에 이 마을에 방문했던 게 문재인 전 대표, 현 대통령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주대책위를 만나서 지진에 대한 이야기,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재인 현 정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탈원전 내지는 에너지 전환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실제 실행한 정권인데 지진이라는 가장 원전을 위협하는 생각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이제 이주대책위의 어떤 현실을 듣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한 문재인 당시 전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지진이 나고 문제가 심하지만 우리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절망과 희망 그 사이에서 주민들은 계속 싸워왔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 중에서 첫 번째로 자기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희망으로 끝나요. 책은 아마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에 대한 정책들이 이 안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내게 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 지금 현재로 딱 돌아오면 최근에도 여당의 대통령 후보도 다시 탈핵에 대한 정책을 원점화하겠다 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언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 입장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안타깝죠. 그리고 현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상징적으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라든지 뭐 탈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었는데 아쉬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를 전환함에 있어서 전환이라는 말을 단순히 그냥 에너지원을 뭐 핵발전소, 뭐 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그냥 에너지원만 바꾼다라는 거는 사실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고 더 적극적인 혹은 더 포괄적인 의미는 에너지를 포함한 이 사회 시스템의 구조를 함께 바꾸는 것이 더 큰 차원의 에너지 전환인데 근데 현 정부에서는 물론 에너지 전환과 뭐 탈원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아요. 뭔가 철학적으로 더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 높이고 원전을 그냥 줄이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다양한 갈등 혹은 사회의 어떤 전환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흔히 말하는 뭐 원전 마피아, 뭐 학계, 뭐 한수원, 언론, 이 원전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힘을 갖고 이 탈원전에 대한 공격을 또 하다 보니까 이 일종의 이 간극 내지는 갈등을 이 현 정권이 물론 해결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조금 예. 원전에 대해서 다시 조금 열린 어떤 결말로 가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요새 이제 전기차 시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든 생각이 전기차가 많이 양산되면 좋긴 하겠는데 이 전기 에너지 어디서 다 끌어올 거냐. 작년부터 생각했던 거거든요. 탈원전 얘기가 원점이 되겠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정책이 철학과 연관되지 않으면 정책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장기적인 과정으로 봐서 시행착오의 경험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정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에너지 전환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갑작스럽게 만나게 됐고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촬영까지 하게 됐는데 아까 정치 얘기 잠깐 했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대통령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그 대통령께서 부디 소수의 인권이라고 할까요? 고통받고 있는 소수들을 잘 보살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급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마을이라는 책입니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의 투쟁 이야기인데 왜 이들이 투쟁을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 김우창 저자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죠? 유명한 온라인 서점에서는 다 네. 검색이 되고요. 네. 온라인, 오프라인 네. 서점에서 다 구매 가능합니다. 책 팔러 온 게 아닌데 자꾸 책 팔게끔 하려고 하니까 순진하고 착하신 저자님께서 말을 잘 못하셨는데 많이 사주세요. 많이 사주셔서 이렇게 소수들을 위해서 또한 아무나 하지 않는 연구를 하고 있는 이 귀한 연구자께 힘이 되어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네. 보자면 사실 이게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라서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수익금, 모든 인세는 주민들에게 저희가 기부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보석같이. 너무 귀한 분이고 앞으로도 우리 김우창 선생님의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전마을이라는 책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쓰는 이 전기가 생산되고 이 서울에 사는 저에게 오기까지 누군가의 어떤 삶을 혹은 평화로운 일상을 뭔가 이렇게 짓밟는다는 표현이 좀 강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을 누르면서 이렇게 오는 과정을 몰랐던 분들 이 책을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다고 가해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엘고가 말했던 그 불편한 진실에 누군가가 이 현실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 되는 혹은 투쟁해야 되는 이 현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울, 특히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우리가 쓰는 전기 때문에 한 마을의 어느 어르신 지붕 위로 정말 그 고압 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전기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나 이제 우리 청소년들 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이걸 들었는데요. 김선태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만났던 혹은 이야기를 들었던 주민들의 삶, 일상 혹은 위험과 불안이 다시 한번 고스란히 뭔가 저에게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어떤 대안이라든지 어떤 질문을 던지셨을 때 여전히 제가 뭔가 속 시원히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 어떤 내공이 혹은 공부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사 논문을 쓸 때에는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채워서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로서 또 현명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또 그런 연구자, 또 그런 공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인연을 가지고 우리 성남에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특별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